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박지원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 강영환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황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네, 롯데렌탈 영업기획직 지원자입니다. 롯데그룹 계열사라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박 멘토님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 렌탈 사업이라고 하니까요. 이제 네.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공유한다고 해서 네. 소유에서 공유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이제 렌탈 사업들을 주로 하는 회사고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어떤 신동엽 씨가 나와서 하는 그런 어떤 자동차 렌탈 쪽의 사업도 하고 있고요. 요즘에 또 하나 새롭게 런칭한 게 있어요. 그 묘미라고 해서 고양이가 막 이렇게 나와서 광고하는 네, 그러한 생활용품에 대한 뭐 패션, 리빙 쪽에 대한 렌탈 사업도 이제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아, 신동엽 씨가 하는 렌터카라고 하니까 좀 익숙하게 느껴지는데 채용 전형은 롯데그룹과 전반적으로 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롯데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그룹 공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100%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류와 필기, 면접, 건강검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입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대기업 입사의 경우 다양한 전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우리 지원 학생이 생각하기에 가장 까다로운 과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뭐 면접에서도 떨리는 사람도 많겠지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인적성 검사가 아닐까 인적성. 생각이 드는데 뭐 특히 중고등학교 때 뭐 인적성 검사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상식, 언어, 수리, 뭐 인문, 이공계 나눠서 또 기업마다 이게 인적성 검사가 다르다 보니까 준비 과정에도 꽤나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가장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의 비중도 점점 커지는 추세인데요. 이 과정에서 기업이나 산업 이슈를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롯데 렌탈과 관련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런칭한 묘미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에 관련된 렌탈뿐만 아니라 이제 렌탈의 영역을 굉장히 확대시켜서 우리 생활 속에 좀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용품에 대한 그 영역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점은 그런 점을 롯데렌탈이 이제 장기적인 비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렌탈 산업에 대한 다양한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좀 많이 알고 있어야만 거기에 대한 자신의 역량과 직무적인 강점을 좀 내세울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뭐 큰 거시적인 경제로 좀 보면은 금리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한 추세라고 한다면 사실 렌탈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남의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출 외에 영업이익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탈 산업의 이러한 좀 특징도 좀 이해해 주시면서 지원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와 좀 공유 경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기업의 인재상도 확인을 해야겠죠. 롯데렌탈의 인재상은 어떤 것인가요? 네, 일단 롯데 렌탈 인재상을 보니까 젊은이라고 하는 게 끝에 다 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고 감각적인 인재들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 그리고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젊은이, 그리고 협력과 상생을 아는 젊은이라고 해서 일에 대한 열정과 그다음에 팀워크에 대한 능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 네. 네, 오늘의 주인공이 지원하는 분야는 영업기획직입니다. 네. 롯데 렌탈의 경우 기업 특성상 영업 직군의 비중이 클 것 같은데요.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일단 영업 기획직은 영업보다도 이제 기획 역할이 더 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지원 학생이 더 잘 돼가지고 갑자기 뭐 내일 모레 뭐 차를 또 뽑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왼쪽이시네. 네. 만약에 최근에 그렇다면? 이러한 소비자의 네. 트렌드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상품 등을 또 기획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객 지향성이라든지 분석적인 사고력, 네. 그다음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유연성 등을 갖고 역할을 좀 수행해줘야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량도 준비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의류 리폼, 여행 계획 세우기입니다. 네. 전공은 의류학과고요. 학점은 3.6점 졸업을 했다고 하고요. 자격증은 운전면허증 1종 보통, 그리고 어학 점수는요. 토익 스피킹 110점, 대내외 활동으로는요. 졸업작품 패션쇼 6개월, 캡스톤 디자인 3개월, 개비어 스테이 3개월, 그리고 필리핀 어학연수 3개월의 경력이 있다고 하고요. 대학 종합인력개발원 서포터즈 3개월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경력으로는요, 아디다스 오리지널 영업부에서 7개월간, 그리고 주식회사 한왕산업에서 생산부 5개월, 샘소나이트 판매부에서 3개월간의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네, 대내외 활동과 경력이 다양한 점이 눈에 띄네요. 네, 그런데 좀 롯데 렌탈과 관련한 경험이나 활동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자기소개서 쓸 때 어떤 점을 좀 강조하면 좋을까요? 실제적으로 뭐 학생들 중에 렌탈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거든요.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공과 경험에 대해서 네.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냐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친구는 의료학과를 전공했다는 점이 가장 네. 큰 장점인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데 렌탈의 경우에는 네. 이제 생활 그 렌탈 사업, 특히 의류도 요즘에 렌탈해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묘미에서 그런 렌탈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연결시켜서 본인의 강점을 좀 어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소재만 가지고 뭐 관련성을 밀어붙인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네. 자기소개서 단계에서 해당 경험 내에서 본인이 했던 역할이 얼마나 이 지원 직무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 위주로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해왔던 거와 좀 이렇게 부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우리 지원 학생은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 중에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저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대외 활동과 경력을 해서 이 점이 눈에 띄는데 심지어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네. 뭐 딱히 해당 기업과 관련 없는 일을 한다는 게 저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서 굉장히 눈길이 갑니다. 동료상인가요?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롯데렌탈 영업기획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회사는 지원자의 어떤 점을 좀 보고 싶어 하는지 질문 항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지원 동기.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두 번째로 성장 과정. 성장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세 번째로 사회활동, 학업위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했던 다양한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직무 경험, 희망 직무 준비 과정과 희망 직무에 대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기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입사 후 포부, 입사 후 10년 동안의 회사 생활 시나리오와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를 기술해 주세요. 네, 자기소개서에 적어야 할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 학생의 경우 이 중 가장 어려운 항목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네 번째 항목인 희망 직무에 대해 얼마나 준비를 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통 3학년쯤 돼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1, 2학년 때는 그냥 아무거나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3학년 돼서 내가 이 직무를 해보자 이래놓고 활동들을 보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끼워 맞춰야 되지 이 생각부터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의 주인공도 좀 원래 경력과 지원 직무 간의 연관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4번 질문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각각의 질문에 좀 답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일단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동기 우리가 늘 쓰는 항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은 내가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장 과정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과 가치관이 잘 드러나게끔 작성해 주셔야 되고 특히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했던 다양한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직무적인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도 괜찮고요. 아니면 자신의 어떤 터닝 포인트나 변화의 시점, 가치관을 설정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좀 나와도 되고 되도록이면 직무적인 성취에 관련된 경험으로 좀 연결해 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이제 지원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4번 항목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강점과 약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학생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격의 장점과 단점으로 오해하고 성격의 장단점을 적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다르죠. 그런 점을 좀 유의해서 작성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0년 동안의 회사 생활 시나리오라고 하니까 네. 그 10년간에 자기가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적는 게 중요하고 뭐 가능하다면 그 회사마다 제공하고 있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무엇이는지 잘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어떤 커리어 플랜을 작성해도 좋은 그런 항목이 바로 5번 항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4번도 그렇지만 5번 항목, 입사 포부에 대해 쓰는 것도 참 어려워하거든요, 우리 네, 취준생들이. 답변 시 피해야 할 유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좀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내가 이렇게 성장하겠다, 기여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사실 회사의 목표와 이렇게 연결되지 않은 자기만의 성장을 좀 추구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꼭 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 지원 동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 회사의 가치에 맞게 지원 동기를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오늘 주인공이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는지 재정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다양한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로 기획의 중요성을 체감한 이후 영업기획직을 희망하였습니다. 중국의 의류 대여 플랫폼처럼 우리나라에도 그런 플랫폼이 생기길 바라며 관심을 가져오던 중 20여 년의 영업 노하우를 지닌 국내 유일의 종합 렌탈 회사인 롯데렌탈이 최근 소비재 렌탈 사업인 묘미를 론칭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수 시장 불안과 소비의 트렌드가 소유에서 공유로 변하면서 렌탈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묘미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에서 라이프스타일까지 렌탈하는 시대,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영업기획자가 되겠습니다. 네, 왜 영업기획직을 지원했는지 쓰고 있습니다. 박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오류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중국의 의류 대여 플랫폼을 보면서 그런 플랫폼이 생기기를 관심을 가져왔다라고 했는데 네. 뭐 왜 갑자기 의류 대여 플랫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20여 년간의 영업 노하우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30년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그렇죠. 이 친구가 회사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지 않고 쓴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갑자기 맨 끝에 줄에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관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게 불가피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 자체도 전체적인 글의 통일성이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아쉬운 부분들은 본인이 의류학과이고 또 의류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묘미에서 자신 또한 이런 의류 플랫폼, 의류 렌탈 사업에서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기여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지원 회사의 사업에 대해서는 알아봤지만 그것이 본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항목만 놓고 봤을 때 두 분이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신다면 한 분씩. 저는 불합격입니다. 네, 박 멘토님은요? 네. 이거를 이 제가 또 항목만 합격이라고 놓고 하면 그렇죠?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저도 불합격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항목만 자체로 보고 난 다음에. 네. 두 분 다 불합격을 주셨는데요. 네. 이 피드백을 잘 듣고 합격으로 바꾸면 돼요. 네, 그럼요. 네. 네, 공부하는 거죠. 네. 자, 다음 항목, 사회활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주인공이 어떤 소제목을 썼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자, 성공을 앞둔 자의 미래다. 네, 뭔가 멋진 말인 것 같긴 한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두 분은 소제목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일단 저도 가슴에 새겨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그것들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위기 극복에 대한 과정들을 쓰는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다 약간 자신의 어떤 경험이 좀 소제목 안에 들어갔다면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만 더 간결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가 이제 많은 걸 담으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의미가 좀 이렇게 길어진 것 같은데 네. 평가자는 생각 외로 되게 귀찮아하고 되게 좀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극복하는 자, 성공을 앞둔 자의 미래다. 34명의 학생과 함께 성공적으로 의류과 졸업작품 패션쇼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실행력과 협업 때문이었습니다. 과 학생과 프랑스 교환학생이 함께하는 글로벌 감성의 패션쇼였지만 빠듯한 예산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 예산 3,100만 원 중 학생회비를 제외한 1,300만 원 예산 충원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교수님과의 논의 끝에 총장님 면담을 정하였습니다. 총장님께 졸업작품 패션쇼의 의미와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 말씀드리며 설득하기에 나섰습니다. 덕분에 700만 원이었던 지원금은 1,200만 원으로 증가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일일 주점을 오픈해 수입을 내자는 의견을 내어 순수입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힘들게 확보한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해 여러 업체를 경쟁 비교하여 신중하게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진행 과정에서 검토가 부족하여 소요될 수 있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패션쇼 개최를 알리기 위해 브로셔와 포스터로 팀을 나누어 창원 전역에 부착함과 동시에 교내, 지역신문사에 연락하여 기사화하였습니다.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함께하는 것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250명 정도로 예상했던 참관 인원이 400명이 넘어서는 기적과도 같은 일을 일어나며 패션쇼는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영업 기획을 하며 때로는 장애물을 만날 수 있겠지만 팀원들과의 협업과 발로 뛰는 노력으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네, 졸업작품 패션쇼를 위해 예산을 확보한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원 학생이 보기에 지원자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 것 같나요? 일단 그 지원자가 실행력과 협업이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두고 글을 읽어보았는데 네. 솔직히 실행력이라는 키워드는 뭐 패션쇼를 진행하기 위한 과정을 통해서 네. 어떻게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협업이라는 이 키워드는 마지막에 한 줄에만 조금 강조되고 굳이 드러나는 부분이 없어서 이걸 꼭 써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지원자는 경험을 통해서 직무와 관련되는 역량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강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우리 박지원 학생이 나날이 성장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뿌듯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방금 얘기했던 게 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직무와 관련된 걸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면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 친구는 어쨌든 평가자한테 실행력과 협업을 평가해 달라고 지금 과감하게 던졌어요. 네. 네. 근데 일단 좀 이게 좀 어려운 게 실행력이라는 단어를 글로 표현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네.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걸 잡은 거예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 협업을 좀 보여주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협업의 과정에 있어서의 구체성은 사실 떨어지거든요. 이 친구는 뭔가 이 경험이 굉장히 좀 뿌듯할 수도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한 경험일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평가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잘 드러내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롯데렌탈 영업기획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욱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봄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많지만 특히 잘못된 용어를 쓰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주인공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볼까요? 최선을 다하면 지식이 축적이 되고 축적된 노하우가 힘을 발휘한다. 단순 오타일 수도 있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지원자의 국어 실력을 의심할 수도 있는 실수입니다. 축척은 지도나 설계도 따위를 실물보다 축소하여 그릴 때 축소한 비를 의미합니다. 축적은요, 지식, 자금, 경험 등을 모아서 쌓은 것을 의미합니다. 발음도 글자도 비슷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른 말이죠. 때문에 축척이 아닌 축적으로 써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런 작은 실수로 인해 장점이 가려질 수 있으니까 꼼꼼히 확인하세요.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항목이죠. 직무 경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인공이 어떤 내용을 쓸지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엄마와 미스터리 쇼퍼에게 인정받은 영업력. 어떤 경험인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이거는 괜찮게 잘 쓴 것 같고요. 일단 자기가 어떠한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역량이 있는지가 소제목 안에 잘 드러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방식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제목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유일하게 잘 쓴 문장인 것 같고요. 오. 영업력이라는 키워드가 네. 명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게 보이는 단어들이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내용도 괜찮은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기 엄마와 미스터리 쇼퍼에게 인정받은 영업력. 아동 매장에서 아기 엄마의 지갑을 열어 30%의 매출 상승을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아동 매장에 근무할 때 제가 응대하는 고객들은 구매로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떼고 가야지 하는 안일한 마음 대신 판매율이 높은 다른 직원들과 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아동의 신체 사이즈와 발육에 따른 연령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다.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지인과 인터넷의 정보를 얻는다. 둘째, 요즘 아동의 패션 스타일을 모른다. 타 아동복 매장 시장 조사로 주력 상품과 최신 트렌드를 익혀온다. 단순히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주머니에 젤리나 사탕을 준비하였습니다. 덕분에 평일 매출이 30%까지 점차 늘어나는 과정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백화점 미스터리 쇼퍼 응대 모니터링에서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객 지향적인 마인드로 자발적인 자세와 분석력을 가지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영업 기획자가 되겠습니다. 때때로 거절을 하지 못해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거절하면 상대방이 나를 좋지 않게 볼까 하는 지나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부족한 시간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우선순위를 두고 내실을 다지고자 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설득과 사람의 심리를 다룬 책과 강연을 통해 거절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지혜롭게 거절하는 방법을 터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백화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내용에서 좀 두 가지식으로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들고요. 자기의 어떤 강점이 무엇인지를 좀 두 가지로 쓰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들어가면 더 내용 구조상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본인이 어떤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분석적이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차별화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본인의 강점 부분은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이 약점 부분에서 갑자기 성격적인 부분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뭐 성취 또는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이 잘 드러나게끔 써야 되는 항목인데 그렇지 않고 또 갑자기 거절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건 따로 쓰고 있다는 거죠. 경험이 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 항목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쓴 그래서 약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어놓은 그런 내용처럼 이제 보인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약점을 네. 이렇게 쓰는 게 득이 될 때가 있긴 있나요? 일단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기가 파악하고 개발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약점을 알고 개발해 나가지 않는 사람이면 회사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약점을 자기가 파악하고 그것들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냐 또는 개발하고 있는 사람이냐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점이나 성격의 단점을 쓰는 것 자체를 회사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물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롯데렌탈 영업기획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지원 학생이 직접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직무 경험에 대해서 멘토님이 주신 코멘트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박 멘토님께서 사전 코멘트를 해주셨죠?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멘토의 사전 코멘트 첫 번째로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지식, 스킬, 태도 측면의 강점과 약점을 작성하여라. 두 번째로 전체 구조를 짜서 작성하여라였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보면
성공 경험을 통해서 드러난 본인의 강점 50%, 실패 경험을 통해서 드러난 본인의 약점과 보완 노력 50%,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무 관련 준비한 노력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강점과 약점 30%, 성공 또는 실패 경험 안에서 강점이 어떻게 적용되었고 부족했던 약점과 보완을 70%라고 작성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멘토님의 조언을 잘 담아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저는 화공생명공학과를 재학 중인 공대생이지만 스스로 영업기획에 흥미를 느껴 직무에 대한 공부를 해왔습니다. 타 학교와는 다르게 글로벌 테크노 경영학과라는 특수한 학과를 복수 전공하면서 제가 원하는 직무에 대한 분야와 더불어 글로벌한 역량도 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영 데이터의 분석과 이해 과목을 수강하면서 소비자들의 원하는 것이나 해당 기업들의 가치 추구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평소 의사소통이나 통찰력이 강점인 저는 SPSS라는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이 부분에 이점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도 있게 접근하지 못한 탓에 부족한 분석력이 저의 약점으로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통계 프로그램과 설문조사 부분을 수정해가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인 분석과 해석 부분을 조금씩 보완해 나갔습니다. 완벽하게 그 약점을 보완할 수는 없었지만 해당 수업의 팀 프로젝트에서 저의 역할을 기대 이상으로 수행할 수 있었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네, 팀 프로젝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전 코멘트를 주신 박민토님께서 전반적인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경험에 대한 부분들의 성취 또는 실패 경험 작성해야 되거든요. 성취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목표가 있었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이 뚜렷하게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이 잘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좀 아쉬운 점이죠. 그래서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넣어서 그 경험에서 내가 어떻게 분석적인 역량 또는 나의 어떤 그 통계적인 역량을 잘 드러냈는지가 좀 드러났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좀 잘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런 경험에서 내가 어떤 약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과 그 약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점에서는 좀 반은 잘 쓰고 반은 못 썼다.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성취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넣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합격인가요, 불합격인가요? 이거는 50% 합격이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반의 성공. 네, 절반의 성공. 근데 공대생인데 이 영업기획에 맞춰 쓴다라고 하는 게 어렵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잘 접근했던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강 멘토님께서도 혹시 추가로 좀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그 마지막 문장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네. 항상 이 성과는 좀 구체화해서 표현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더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롯데렌탈 영업기획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네,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네, 저희가 1화를 했는데요. 저희 그 인사 담당자분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려고 했더니 이 보고 계신 취준생들 마음에 불이 다 이렇게 지펴져 버렸습니다. 반응이 정말 뜨거웠다고 하는데 그 열기를 이어서 오늘도 자리해주신 인사 담당자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원 과장님, 김성우 부장님, 김효진 책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되게 다채로운 패널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세 분과 함께할 주제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보기만 해도 정말 공포가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야근. 네, 야근인데요.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일주일에 며칠 야근을 하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며칠 정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5일 근무일 기준으로 그쵸, 봤을 그쵸. 때죠. 그러면 한 3일 정도 나왔지 않았을까? 어허, 요즘에 3일이라고 하시면은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김성 부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10년 전에만 해도 월화수목 금금금이던 시절이었기 아, 때문에 그쵸, 그쵸. 주 7일 근무를 하곤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네네. 그거 생각해 보면은 뭐 지금은 물론 그렇게 비교를 단순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네. 예, 3일 정도? 3일 그렇게, 정도? 예, 5근무일 김성우 중에. 부장님은 이틀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틀. 네. 어허.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 게 네. 제가 만나시는 분들은 워낙 다양한 야근 패턴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얘기하자면 주 4일? 주 4일까지. 네. 세 분 중에 안타깝게도 답이 없습니다. 네, 소수점까지 갔어야 됐어요. 정확히 평균 2.5일 나왔다고 합니다. 두 분이 거의 가깝게 맞추셨는데 뭐 다들 이 얘기에는 뭐 동의하시나요? 2.5일 정도? 본인은 야근을 얼마나 하시는지. 한 일주일에 한 2번 언더로 하는 것 같아요. 아, 2번 언더. 예, 저 굳이 수치하자면 1.5 정도. 1.5 정도. 네. 저도 회사에서 지금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야근을 뭐 하루 이틀 한다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업무 시간 중에 어떻게든 끝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부장 정도 되시면 또 스킬이 또 남다르시기 때문에 굳이 야근을 하지 않아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전 재작년까지만 해도 주 한 4일 정도였었는데 제 사실 경험에 따라서 통계치를 얘기한 것 같은데 네네. 네, 지금은 잘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2.5일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편인가요? 네, 어느 정도? 사실 1일 정도가 아, 그래요? 네, 저는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확실히 회사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근데 뭐 이렇게만 들으면 그럼 진짜 신입사원은 야근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과연 그런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야, 금방 마치고 갈게. 조금만 기다려. 하트 하트, 뿌잉 뿌잉. 지금 6시가 저 명석 씨 아까 내가 준 서류 정리 다 했어요? 서류요? 아니 뭐 아까 내가 준 거. 제가 서류 오늘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랬어? 예. 아 이거 내가 깜빡깜빡 해놔해. 나이가 되다 보니까 깜빡깜빡 하나 보다. 이거 정리 주는데. 아, 지금. 네, 지금. 헐, 과장님, 이걸 지금 주면 어떡해요? 명숙 씨 퇴근하려고 가방 싸왔구만. 명석 씨 퇴근하려고? 아유, 아닙니다. 지금 6시밖에 안 됐는데요. 뭐 제가 뭐 퇴근을. 아, 이거 내일 해도 돼. 가. 내일이요? 그때 가. 내일 그래 가. 네, 가보겠습니다. 진짜 가도 되죠? 그래 가. 지금 안 가면 나 여자친구한테 진짜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여자친구 생일인데 이번에도 안 챙겨주면 진짜 헤어진다고 했단 말이야. 오늘만 살 것도 아니고 내일도 봐야 되는 과장님인데 정신 차리자. 여자친구가 중요하니? 여자친구도 너 돈 없으면 안 만나. 그래, 결심했어. 네, 여기서 꽁트 속의 명석이가 이렇게 혼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정답일까요? 양쪽을 다 하는 거죠. 양쪽을 다요? 네. 저녁 시간이라고 해도 밥은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같이 회사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1시간 정도 소요가 걸릴 것 같네요. 그거 하고 남들 다 밥 먹고 들어올 때 같이 인해서 일을 한다. 정도만 되지 않을까요? 뭐 꼭 같은 시간에 들어오지 않다고 여자친구 하더라도 생일인데 그럼 여자친구랑 밥만 먹고 빠이 헤어지는 건가요? 뭐 그 정도는 양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오호.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 정말요? 네, 정말. 해봐서 하는 거예요. 네. 예, 해봐서. 저는 과장님이 하셨던 걸 봐서 압니다. 아, 결과가 뭐 괜찮았나요? 예, 저는 뭐 예, 그 장면이 생각났네요. 김책임이 저를 봤을 때가 있었거든요. 예. 똑같은 상황이었나요 혹시? 네, 저는 자주 봤습니다. 아. 근데 그러면 과장님이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 가라고 한 거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솔직히 네.
이분이 여자친구랑 결혼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혼까지 네, 너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생각해요. 네. 결혼을 할 것이 아니라면 할 것이 아니라면 하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할 것이라면 할 것이라면 과장님께 좀 사정을 아, 그런 방법도 있네요. 네. 그런 방법도 있네요. 이거 조금만 어떻게 커버해 주십시오. 해서 양해를 구하고. 근데 보통 과장님이 이제 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말 가라고 하는 거고요. 대신에 그 숨겨진 의미는 대신에 그 일은 내가 이제 하겠다. 네, 그런 의미죠. 아까 제 표정에서도 보셨다시피 이걸 네네. 딱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빈정이 상했다. 아하. 예, 딱 그 정도. 그 연기- 서운함을 넘어선 거죠.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제가 그걸 딱 느꼈거든요. 보면서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제가 연기. 아이. 네. 뭐 어찌됐든 이게 뭐 모든 직장인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야근을 하느냐 마느냐. 근데요, 사실 퇴근을 안 하시는 이유가 혹시 부장님 때문은 아닐까요? 왜 그렇게 부장님들은 퇴근을 안 하시고, 왜 신입사원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부장님 눈치를 이렇게 싹 보면서, 이게 뭐 드라마에서만 저는 봤지만 이게 왜 그렇게 부장님들은 퇴근을 안 하세요? 대부분은 상사 그 윗 상사들이 좀 시키는 지시적인 업무가 많아서 그렇다고 좀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 아시는 어떤 저기 예전 회사의 팀장님 같은 경우. 아, 예, 예전에 회사의 예. 그 팀장님. 저 예전에서 2개 있어요. 아하, 예. 예. 그 예전에 회사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필히 저녁 식사를 회사 식당에서 하고 가세요. 이유가 이제 집에 가면 밥 안 줘. 먹고 들어가야 돼. 네. 애들도 다 뭐 이렇게 커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회사에 계시는 경험이 많고, 더 과거로 돌아가면은 진짜 일이 많아서 못 갔던 기억이 많아요. 정말 물리적으로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옛날 생각을 해보면 2008년, 9년 그렇게 되겠죠. 그때 생각해 보면은 밤 11시에 같이 일하는 대리님들, 과장님 몇 분 11시 반에 회사 앞에 뜰에 나와서 담배를 피워요. 11시 반에. 그럼 하고 하는 얘기가, 제 고참 선임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이거 오늘 안 되겠다. 가자. 나와서 11시 반부터 목이라도 좀 축이고 술을 먹고 이제 스트레스 풀고 들어갔던 경험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장님들의 그 고충을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부장님께서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아, 계속 회피하려고 부장님이 했는데. 네. 퇴근하기 전에 사원이 간다. 네. 가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저는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럼 해볼게요. 네. 부장님, 저 퇴근하겠습니다. 아니, 여지껏 안 가고 뭐 했어? 연기를 좀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나. 아니, 연기가 문제가 아니라 네. 너무 자기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하는 네. 지금 눈 티가 났죠? 돌렸잖아요. 아, 났죠. 네.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이게 아닌데. 네. 어찌됐든 가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제 생각에는 또 이제 요새 이제 저희 이제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또 여러 글로벌 선진 업체들의 그런 정보를 많이 받습니다. 선진 업체들은 그 이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실질적으로는 그 워크를 위한 밸런스입니다. 왜냐하면 더 잘 쉬고 더 본인이 이제 재충전을 해야지만이 더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기존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뭔가 가정을 포기하고 뭐 자기 삶을 좀 최소화하고 일에 집중해라라고 했는데 계속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추세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도 그런 의미에서도 신입사원이 빨리 간다면은 적극적으로 정말 장려를 하는 편입니다. 뭐 기분이 나쁘시거나 그런 거 절대 없고.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성 부장 말씀하신 게 정말 맞는 거라서, 이게 대기업 집단 그룹부터 먼저 이렇게 변해가는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서서히 그게 이제 중견기업 이하까지 내려가서 그 문화가 잘 퍼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저는 되게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궁금해지는 게, 야근을 해야 이 회사에 뭔가 충성심이 느껴지고 내가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이 회사를 다니는 것 같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상사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건 개인적인 에피소드인데, 네네. 제가 지금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네,
첫 팀장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으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경력직으로 들어간 신입이긴 하지만 경력직 신입 같은 경우 첫인상이 중요하다. 첫인상의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성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야근일 수도 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서 3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연관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위에서는 판단하실 때 그 부분이 필요한 항목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결론적으로는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래요? 예, 충성도랑? 예, 연관이 있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역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전에 이제 국내 대기업에 다녔을 때는 저는 물론 야근을 너무 하기 싫었기 때문에 예, 물론 제 일도 마쳤었어요. 그래서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쿨하게 고생해서 가 해서 갔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그 저녁에 이메일이 왔어요. 물론 저는 확인을 못했죠.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는 순간 바로 어제 이메일 보냈는데 자료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복성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똑같은 그 상사분이셨는데 또 마찬가지로 퇴근 일찍 하니까 물론 그런 이메일은 없었는데 다음날 정말 야근을 할 수밖에 없이 만드는 그런 업무를 마구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일이 막 바빠지시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뻔하게. 하루 야근 안 했더니 3일이 늘어났네요. 그래서 제가 결론 이게 그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어떤 그런 상사분, 뭐 부장님들이겠죠. 그런 상사분의 좀 아직까지는 그런 분들이 더러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좀 성향을 잘 파악해가지고 초반에는 아까 우리 김책임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런 야근하는 모습도 좀 보이는 게 낫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지난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화에 손성길 실장님께서 이 파이어 일부를 획득하셨습니다. 이게 10개가 모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참 동기부여 안 되네요. 디플모아의 산이라고 그렇죠. 불이 10개가 모이면 이만한 불이 되는 거예요. 그 불 속에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거는 PD님만 알고 계세요. 아, 네. 이거 그러면 혹시- 시크릿 박스 같은 거네요. 그렇죠, 보니까. 모르죠.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야근에 대해서 최고의 신입사원 혹은 최고의 뭐 이번에는 취준생은 좀 없겠네요. 네, 최고의 신입사원 혹은 최악의 신입사원. 진짜 이 끝에 있는 그 사람의 사례로 저를 감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저는 1화를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1화를 봤는데 네네. 아마도 제 기억에 아마 이 자리에 앉으신 분이 아닐까 그 실장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 실장님께서 본인의 경험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좀 뭔가 그리고 많이 그때 감명을 줬던 것 같아요. 2개를 하셨어요. 아, 2개요? 불이 너무 탐나셔가지고. 저는 그래서 제 경험을 한번 예. 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정말 야근을 했는데 이건 야근이 아니라 사실은 완전히 밤을 새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밤을 새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그 부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부장님께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근도 했지 집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밤을 샜으니까. 그래서 고생했다. 그래 이 정도면 잘했다 할 줄 아셨더니 처음부터 하시는 소리가 밤새 때문에 근데 이거밖에 안 됐어?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좀 일찍 들어가도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8시까지 8시 한 40분까지 정말요? 예, 그 자료를 작성한 다음에 그때서야 보고를 드리고 오케이 사인을 받고 그때서야 퇴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그 야근을 하고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얼만큼의 그 업무 퀄리티를 높이느냐, 예,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그 완성도 있게 업무를 마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네. 결과를 만드셨잖아요. 네. 그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이었나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니었습니다. 동기부여가 되네요.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좀 배울 안 될 줄 알았는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니, 저는 사실 제 경험은 아니고 네. 친구 중에 이제 영업 쪽에 관련된 업무를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얄미운 동기 언니의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줬는데 보통 영업직의 경우는 뭐 상황에 따라서도 그렇고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도 그렇고 굉장히
그 보여지는 성과의 지표가 그럼요. 예, 이렇죠. 예. 예, 숫자가 인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영어도 오늘 많이 나옵니다. 네, 네,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동기 언니가 조금 그 성과가 안 좋은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장기라는 거는 한 6개월? 영업직에서는 6개월이면 굉장히 그렇죠. 네, 네, 그렇다고 하는데 성과가 안 좋은 시기여서 이제 상사분이 그러면 좀 근면 성실한 모습을 좀 보여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12시간 정도의 그 근무 타임이 있으면 이게 기록에 남는데요. 시스템상에. 회사 시스템상에. 네. 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6시에 밥을 먹으러 나가서 그 12시가 찍는 시간 타이밍에 돌아와서 그 타이밍만 찍고 퇴근을 한다는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있었어요. 일을 안 하고 놀러 나갔다가 네, 그쵸. 악용사례네요. 악용사례. 네. 아, 그렇게 악용을 하는 케이스가 있었어가지고 그때 오히려 성과를 많이 냈던 그 친구가 오히려 더 힘들었었다고 마음적으로 옆에서 그걸 봐야 되는데 얘기는 할 순 없고 그러네요. 네 그랬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적발은 안 됐나요 결국? 아직까지 안 된 거로. 이걸 혹시 보고 계시다면 공소시효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데요 이거. 네. 이거 이차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너무 큰데. 이거 하나 얹으실 거 있으세요? 그 또 제가 저지른 짓거리 좋습니다. 이런 것들 이거는 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뭐 전 회사 혹은 전전 회사 혹은 전전전 회사 얘기. 예, 어딘가 있었겠죠. 네네네. 예, 근데 지금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냥 아닙니다. 그 어렸었어요. 예, 어렸었고 그 야근이라는 거를 한 그때가 3년 차였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일의 손도 있고 해서 윗분들이 어떤 식으로 써주기를 바라는지도 명확하게 이제 많이 판단이 될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나름 자신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신입 채용을 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자꾸 이제 부사장급 이상으로 이제 채용에 대한 승인을 못 받는 상황이 계속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틀, 3일, 4일째를 밤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새벽 3시, 4시 정도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5일째가 되는 날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최종 보고를 딱 드렸는데 야, 지금 이 상황이었던데 이걸 다 보보라고? 그럼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 채용되는 최종 인원수들을 잡고 일을 거꾸로 한번 다시 하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잘 알죠. 네. 거꾸로 다시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각 직군별로 따로 있고 직군별로 이런 이제 채용에 대한 명수가 있는 그러니까요. 만큼 경쟁률 산정 다시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난리가 거예요. 나는 일인데. 예, 진짜. 그걸 다시 하라고 하니까 솔직히 어떤 기분이냐면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맥이 탁 풀려서 아니야 나 이거 못해. 그렇죠. 사람이 그 벽에 딱 부딪히는 그 느낌. 얼굴이 하얘지면서 맛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부장님 저기 팀장님 모여가지고 야 이거 하자 다시 모이는데 표정이 맛이 갔었나 봐요 제가 완전히. 그러니까 팀장님이 왜 상원아 하기 싫어? 무섭다. 누군지 아실 거예요 김책임은. 예. 하기 싫어? 라고 하길래 평소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하면 예 못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툭 나왔어요. 되게 약간 심금을 울리는. 예 못하겠어요. 그걸 떨리지도 않고 그냥 덤덤하게 이거 난 이거 못할 것 같아라는 게 탁 나와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웃긴 거는 팀장님이 그래? 그럼 가. 오호. 자 여기서 또 그래, 내적 가. 갈등이 생기는 것 왜냐면 같은데요? 저는 그때 각오를 했었거든요. 진짜 이거는 내가 옷을 벗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럴 일도 아니었겠지만 예, 그 어린 마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덤덤하게 이걸 싸서 가면서 그 휴가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휴가를 담당을 자기 포션 중에 친구였는데 유진 씨, 이름도 안 까먹네. 유진 씨, 나 지금 몇 월이니까 몇 월까지 쉬니까 그거 좀 대신 좀 올려줄래요? 하고 나가버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 약속된 시간을 잡고서 저는 이제 놀고 있었는데 그 쉬기 시작한 한 3일쯤 후에 팀장이 전화 오더라고요. 응 그래 잘 쉬었어? 그래 쉴 때도 있어요. 오호. 쉬고 근데 내일 모레 글패까지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내일 보자 우리. 야 알겠습니다.
이야, 멋지네. 이해를 해주셨네요. 네, 그분이 그런 것도 있다니까요. 네, 그러네요. 네, 김책임이 아시는 분이라서 그런 것도 있어서 그분과 저와의 그 애증의 에피소드들은 되게 많아요, 사실. 아하. 네. 좀 아껴 놓으시고 예, 예. 다음화에 또 이 불을 가져가셔야 되니까. 예, 문득 떠올랐네요, 저도. 네. 그래서 오늘 이 불은 이상원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잘 넣어놓은 이게 뭐라고? 네. 이게 뭐라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인정하시죠? 저희가 최고의 신입사원과 최악의 신입사원 이런 거를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듣고 싶은데 자꾸 본인 얘기들을 하세요. 나오시는 분들이. 근데 자꾸 본인 얘기를 하셔서 참 뭐 좋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악의 신입사원은 아니지만 최고의 신입사원으로 선정이 되셨고요. 네. 자, 이제 진짜 취준생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제 진짜 면접과 관련해서 사실 면접과 관련해서 야근을 연결짓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야근을 집에 누군가가 아픈데 야근을 해야 된다. 아까 저랑 비슷한 경우죠. 여자친구가 생일인데 야근이 들어왔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면접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진짜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러신 분들 있어요. 그 야근을 애사심과 충성심의 척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요. 네. 어떤 분들은 이러한 가치 판단에 문제가 주어졌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에요. 그 가치 판단 접근하는 것 자체가. 그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고 설명을 나에게 해줄 수 있는가를 보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은 공격하는 거군요, 그냥. 그렇죠. 이거에 뭐 우리 옛날에 보면 압박 면접이라는 그러니까요. 말이 예. 있었잖아요. 예, 근데 압박 면접의 일환일 수도 있고요. 예.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좀 좋은 경우로 생각하는데요. 그쵸, 저는 그쵸.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정말로 그 부서에 야근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이 업무를 버틸 수 있느냐 이거를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어떤 면접관의 그런 역량 문제입니다. 원래 저도 이제 면접관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저도 실제로 면접관으로 많이 이제 들어가고는 있지만은 오늘도 이제 면접 3개 보고 여기 왔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런데 그러고 있지만은 그런 게 이제 뭐 전문 용어는 그 클로즈드 퀘스천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 아니오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사실은 질문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예. 야근할 수 있어요? 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예,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뼈를 묻겠습니다. 뭐 침낭을 가져오겠습니다. 별 얘기들을 다 해요. 근데 그런 질문은 사실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라꾸라꾸. 그런 질문은 원래 하면 안 되는데 또 그러니까 교육을 해도 또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좀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네. 그러면 안 하겠다고 하면은 뭐 떨어지고 뭐 바로 그러진 않죠. 그럴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 사람의 인성이나 성향이나를 알아보는 그런 퀘스천들 중에 하나로서 그냥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요. 그게 큰 포션을 차지해서 이거의 당락을 결정할 정도? 물론 그 정도가 되려면 아마 이 반응이 밑도 끝도 없이 저는 죽어도 야근 안 할 건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 그렇게 큰 역할을 차지하는 캐스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오히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제 금융 IB 쪽에 일을 하는 분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 자기는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를 지키고 싶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은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하기 때문에 지키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합격한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각각의 케이스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도로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만약에 본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기 자신의 직무 역량에 대해서 너무 확고한 자신감이 있고, 또 이제 그 자리에 왔을 정도면은 그 경력직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분 신입인데? 신입이셨어요. 어느 정도 자기 수준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수준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나는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 항상 그걸 넘어가는 염두에 확률을 두는 게 걸면 안 되죠. 훌륭한 케이스 많잖아요.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나에게 맞는 길을 찾아내야 되는 게 내가 고민해야 될 내용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 인터넷에 뭐 야근할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경우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라 이런 유명한 글이 있을 정도인데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또 아닌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게 우리 열악한 어떤 회사의 시스템이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그 중견그룹 이하의 또는 대기업도 그런 데 있을 수 있어요. 네. 대부분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는
업무 분장이 애초에 잘못됐거나 아니면 업무하는 프로세스나 효율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물리적으로 때려넣는 게 장사다라고 거기는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조직 문화, 그런 어떤 그 상태를 갖고 있는 회사를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네, 그렇죠. 그런 데서 면접에서 물어보면은 자네 야근을 할 수 있나? 라고 물어보고 뭐 대표적으로 그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은 뒤도 보지 말고 나와라 라는 얘기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걸 거예요 아마. 또 최근 추세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야근이 많다 그러면 일이 많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야근이 많다는 것은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일을 제 시간에 못 끝낸다 이런 인식이 한 가지가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또 이게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업무 조정을 해줘야 되는구나. 또 이런 인식도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야근 뭐 할 수 있냐라는 만약에 질문을 받았을 때는 저는 요새는 옛날에는 뭐 진짜 그 뒤도 돌아주지 말고 도망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근데 최근에는 정말로 나는 야근이 있더라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러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뭔가 본인의 의견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더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또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직원 만족도 조사를 해요. 보통 이게 뭐 어떤 기업, 특정 기업의 한 해일 수도 있는데 선진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직원 만족도 조사를 해서 각 연도마다 그걸 지표로 좀 나타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구분을 하거든요. 그걸 항목별로 구분을 해요. 뭐 연봉이라든지 아니면 근무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문화라든지 여러 지표로.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요인이 나타났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상사들이나 아니면 대표 매니저들한테 그 책임을 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외부 서베이 기관인데요. 그 GWP, 뭐 Great Workplace, 또 GPTW, 뭐 Great Place to Work,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외국계입니다. 그래서 그 외부 기관이 서베이를 해서 그 각 기업마다 그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언론에 공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야근이 많아지고 뭐 뭔가 일이 좀 불합리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 서베이 점수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경쟁사보다 우리 회사가 그 점수가 그 밑에 순위가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나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렇죠. 좋은 지원자들을 끌어모으기 굉장히 힘든 입장이 되죠. 경쟁력 없어져요. 그러면. 그래서 회사에서도 좀 굉장히 그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야근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내 생각을 어떻게 회사에 표현할 수 있는가까지 쭉 이어가 봤는데요. 저희도 지금 시간이 야근 중이에요. 야근비 주시나요? 야근비요? 네. 저는 뭐 못 드리고요. PD님과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퇴근을 할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불꽃을 틔울지 인사 담당자들 마음에 어떤 불을 틔울지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까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